실제 의료 분야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임밸런스 데이터 때문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오늘 저희가 그 복습 차원에서 지난 시간 하셨던 것 좀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 오늘 내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의료 영상에 대한 소위 이제 프리 프로세싱 전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시간에 전처리로 말씀을 드렸던 건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패치 익스트랙션 하고요. 그다음에 엣지 디텍션 하고요. 컨트롤 하고 마스크 익스트랙션 네 가지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각각 궁금하신 분들은 역시 저희가 저기 메타버스 실강 영상을 계속 녹화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예, 시간 관계상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위 우리가 결국은 이렇게 뭐 대표적으로 이 저기 익스트랙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결국은 이런 구조예요. 우리가 결국은 따지고 보면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런 이제 컴퓨터 비전 또는 뭐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성능을 말씀을 드릴 때 구글에서 이렇게 짠 하고 나와서 이미지넷이나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거기서 뭐 사자냐, 뭐 고양이냐, 뭐 개냐, 호랑이냐, 개냐, 고양이냐 이런 거 구별하는 것들 뭐 99.9%로 이제 정확하게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은 이미 수년 전에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근데 그거랑 이 의료랑은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흰색 도화지에서 개나 고양이 또는 도화지가 아니더라도요. 이런 뭐 예를 들면 개나 고양이가 있을 만한 뭐 예를 들면 풀숲이라든지 자, 이런 데서 개나 고양이 오브젝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사물이죠, 오브젝을 디텍션하는 문제는 조금 쉽습니다. 왜냐하면 AI가 그것을 감별하는 데 있어서 또는 디텍션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맥락적인 상황을 주거든요. 예를 들면 개나 고양이가 예를 들면 사자라고 할게요. 사자가 예를 들면 이런 야생의 어떤 밀림에 있나요? 뭐 정글은 아니고 뭐 하여튼 그런 뭐 숲에 있어요. 예를 들면 숲이 아니라 사자는 초원에 있죠. 초원에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는 그 사자냐 호랑이냐는 호랑이는 사자는 떼로 다니고요. 또 집단 생활을 하고 호랑이는 혼자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맥락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브젝을 디텍션할 수가 있어요. 이때는 백그라운드가 단순히 노이즈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뭐 힌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그런 어떤 백그라운드 속에서 오브젝을 디텍션하는 거랑 다르게 이런 의료 영상 쪽은요. 보시면 상당히 많은 혈관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조직들이 있습니다. 또는 뼈도 있고요. 연골도 있고요. 이런 장기들도 있죠. 자, 이 중에서 아주 작은 뭐 이런 암이라든지 종양을 우리가 이런 폐 조직에서 뭐 찾는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나마 폐라는 조직은 그나마 뼈 같은 게 이게 많이 안에 없어서 그나마 나은데 폐도 마찬가지예요. 따지고 보면 갈비뼈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부분을 노이즈라고 생각했을 때 걔는 폐 질환을 우리가 디텍션하는 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걔를 제외하고 요 오브젝트를 어떻게 잘 분리해낼 것이냐. 이런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혈관 속에서 어떤 이상적인 혈관, 앱노멀한 혈관을 하나 찾는 거는 우리가 사자냐 호랑이냐를 구별하는 또 찾는 거랑은 굉장히 차원이 달라요. 뭐 또는 지나가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번호판을 디텍션하는 문제랑은 다릅니다. 상당히 많은 이 방해물들이 있겠죠, 입체적으로. 자, 그래서 이런 의료 영상에서는 우리가 윈도우 세팅이라고 해서 특정 부분을 확대해서 보기도 하고 또 넓게 보기도 하고 좁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소프트하게 보기도 하고 하드하게 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소위 이제 커널 변환을 해서 요런 이 영상 이 디텍션한 오브젝트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해상도를 조절해서 파라미터를 조절해서 보기도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뭐 결국은 따라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건 지금 뇌 이제 머리 두뇌가 되겠는데요. 그 브레인 우리가 CT를 찍게 되면 소위 이제 어떤 부분 그러니까 다 지금 볼 게 아니라 정말 이제 브레인만 여기서 뜯어내서 봐야 되잖아요.
뼈나 이런 부분들은 이런 캐비티라고 하는 이런 공간들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뇌가 어떻게 손상이 당했느냐 뭐 이런 걸 볼 때에는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윈도우를 어떻게 치냐 이게 굉장히 설정하느냐가 되게 굉장히 또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런 척추에서 만약에 혈관 문제인지 디스크 문제인지 협착 문제인지 이런 걸 볼 때 사실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어떤 전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목적에 따라서 전처리해야 하는 타입도 달라진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릴 거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 증강 기법이에요. 소위 이제 우리가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증강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만요. 자, 데이터를 증강 기법이라 하는 것은 얼마나 이제 데이터의 수를 늘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의 수를 늘리는 걸 얘기해요. 이게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나 의료 데이터만의 또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의료 데이터는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예를 들면 여기서 말하는 의료 데이터를 영상에 국한하지 말고요. 우리가 그냥 쉽게 질병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코비드라고 가정해 볼게요. 코비드-19라고 가정한다면 이 질병 데이터는 가장 큰 특징 하나만 꼽는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라도 마이크 없으시면 옆에 채팅창에 쳐주시면 되는데요. 혹시 누구 얘기해 보실 분 계신가요? 자, 이 의료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의료 데이터만의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손 드시면 됩니다. 밑에 스마일 표시에서 보시면 클릭하시면 6번이 손들기 이렇게 손을 들 수가 있어요. 없으시면 제가 지목을 해서 아유 또 화면도 켜주시고 감사합니다. 김채영 학생 혹시 들리세요? 혹시 스포트라이트 좀 기능을 스포트라이트가 해제가 안 되네요. 자, 없으시면 김채영 학생 마이크 없으시면 밑에다가 메시지로 치셔도 돼요. 자, 의료 데이터는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특징이요? 네, 말씀하세요. 특징.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이제 의료 데이터, 환자 데이터, 그러니까 코비드-19 데이터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정상이 아닌. 그렇죠?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눌 수 있겠죠? 좀 팁을 드리자면 환자군이 있을 거고요. 맞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정상이 있을 텐데 자, 좀 팁을 드리자면 힌트를 드리자면 이 비율이 어떨까요? 실제 실기반 데이터에서. 정상이 더 많. 맞아요. 정상이 훨씬 많겠죠. 이 경우는 정상이 훨씬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주시고요. 잘하셨어요. 자, 우리가 실제로는 의료 데이터에서는 실기반이라는 표현 잘 안 써요. 이제 실기반이라고 굳이 자꾸 이제 얘기를 한 이유가 이건 이제 공학 쪽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왜냐하면 공학에서는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사실 시뮬레이션 데이터는 굉장히 인위적인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면 공학에서 코비드를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디텍션하는 어떤 모델링을 만든다면 아마 5대 5로 많이 만들 거예요. 쉽게 인공적으로. 그러니까 인공적인 데이터죠. 그러니까 이걸 시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5대 5가 아니라 7대 3 이렇게 비율을 조정할 수도 있어요. 이때 환자가 그래도 한 30% 정도 되는데 자, 그렇다고 해도 모든 변수를 다 실제 데이터의 분산에 맞게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은 결국 Y 클래스만 Y 변수, 그러니까 여기서는 질병이 되겠죠. 질병 변수만 조정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 데이터 그러니까 실제 사회 현상을 반영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제 의료에서는 실기반이라는 표현보다는 커뮤니티 그냥 한글로 쓸게요. 커뮤니티 데이터라고 표현해요. 커뮤니티 베이스드 데이터. 기반 데이터라고 해요. 자 이런 표현을 쓰게 되면 저기 그 의료 용역에서는 인구 집단 데이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 코비드 데이터를 한번 가정해 볼게요. 저희가 만약에 코비드를 감별하는 AI를 하나 만들 수 있겠죠. 이런 거 되게 만들고 싶어 하죠. 예를 들면 폐 사진 하나만 찍고도 자 증상이 있다면 그 진단 키트를 가지고 그 외에 뭐 폐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이게 그냥 폐 질환인지 코비드인지를 요것만 가지고도 쉽게 감별하는 아주 성능 높은 AI를 만들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하나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실제 코비드를 검진을 하면 이 유병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겠죠. 실제로는 음성이 제일 많겠죠. 음성이 한 95%는 될걸요 아마? 한 98% 음성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명 검사하면 한 2명 정도가 이제 양성으로 나오겠죠. 네. 그러면 이 경우에 데이터의 비율은 어떤 식이 되냐면 자 정상이 98% 고요. 그러니까 음성이니까 정상이겠죠 노멀. 노멀이 98% 고 만약에 환자는 양성입니다. 양성이라면 코비드 양성은 2%도 안 될 겁니다 아마. 예. 자 그렇다면 이거는 굉장히 심하게 균형 잡히지 않은 데이터라 볼 수 있어요. 실제 이제 의료 데이터가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5대 5나 뭐 4대 6 이런 식으로 맞추지 않는 이상 실제 사회 현상에서는 이런 건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데이터의 불균형 문제라고 얘기해요. 데이터 불균형 문제라고 얘기해요. 자 이거는 의료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입니다. 대부분의 의료 데이터는 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imbalance data라고 해요. imbalance data. 즉 불균형 데이터고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의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의 불균형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그대로 모델링을 하게 되면 과적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얘기는 제가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것을 우리가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자, augmentation 증강입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자, 이런 프로블럼을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이 증강 기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증강은 데이터를 아까 늘려준다라고 그랬잖아요. 데이터를 늘려주는 건데 어쨌든 줄이든 늘리든 이것은 임의적인 부분인데 요거는 뒤에서 제가 좀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임상 연구인데 제가 여러분들 그 원래 처음에 준비했던 뇌동맥류에 대한 증강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외국 연구라서요. 중간에 제가 한국 논문을 찾아서 요거거든요. 이 최근에 이화여자 대학교에서 진행했던 요 연구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뒤에서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겐을 여기서 이 연구에서 이제 겐이고 오늘 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겐 중에서도 PG겐이라는 게 있습니다. Perceived Growth Gen이라는 건데요. 뭐 어쨌든 최근의 기법이고 자 이런 게 어떻게 지금 이런 모델링이 적용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살펴볼 거예요, 임상 연구. 여기 고찰 포인트도 마찬가지인데 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연구들에 있어서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 이 데이터 증강 기법을 좀 적용할 것이냐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같으면 제가 이게 여러분들 좀 난이도가 더 달라 가지고요. 만약에 좀 어느 정도 이제 난이도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통일된 이제 레벨이면 좀 그 논문들 같은 경우 좀 리뷰를 해서 최근 논문들을 리뷰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서로 이렇게 토론하는 시간도 가져보고 싶고 한데 여러분들 너무나 이렇게 지금 수준이 학과 전공들이 다 달라서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좀 맞추긴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릴 의료 데이터 증강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결국은 의료 데이터 증강 기법을 쓰는 이유는 바로 임밸런스 데이터 불균형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불균형이 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밸런스 데이터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요.
자, 만약에 밸런스라는 거는 이제 균형이고 임밸런스는 불균형을 얘기하잖아요. 이미 앞에 제가 좀 소개를 드렸는데, 자, 지금 이런 경우는 사실상 현장 의료 현장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죠. 자, 정성군이 10명이 있고 비교군이 10명이 있다.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냐면 이제 연구. 이런 실험 연구는 통계 연구에서 많이 있고 실험 계획법이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추정을 하거나 검정을 하거나 할 때 이렇게 인위적으로 10명 대 10명을 뭐 랜더마이즈, 그러니까 소위 이제 이 뭐라고 그러죠? 랜더마이즈? 무작위 표본 추출을 해서 임의적으로 만든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불균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10명 대 10명이라도 수는 적지만 물론 이게 이제 이걸 갖고 빅데이터를 할 수는 없겠죠. 뭐 하지만 뭐 적어도 스몰 데이터로 통계 기법 연구는 할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는 보면 자, 이런 경우가 이제 임밸런스 문제를 야기를 합니다. 자, 보시면 요거는 제가 왜 X를 했냐면 이런 경우는 데이터 샘플이 적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할 수가 없어요. 빅데이터 분석을. 스몰 데이터도 거의 비모수 검증해야 될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빅데이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자, 정상군하고 비교군을 둘 다 어떻게 하냐면 아규먼트 증강을 시켜줘야 돼요. 둘 다. 샘플 수를 늘려줘야 돼요. 10명을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얘네들을 예를 들면 만 명씩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증강을 시켜줘야 됩니다. 뭐 하지만 이런 경우는 애초에 그 로우 데이터 자체가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사실은 실험 설계상 적절하진 않아요. 자, 두 번째는 지금 이런 경우예요. 데이터 임밸런스. 그러니까 데이터가 밸런스돼 있지 않다. 이 표시는 지금 증강을 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황을. 자, 그러면 데이터를 왜 증강시켜야 되냐? 이게 대표적인 임밸런스예요. 자, 이 임밸런스가 왜 이게 영어가 제가 좀 안 써져요. 이게 이 판서 프로그램이 가능한 한글로 좀 쓰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지금 보시면 이런 경우가 대표적이죠. 우리가 실기반 데이터 또는 커뮤니티 데이터에서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보시면 자, 만약에 제가 1,100명을 모집을 했다면 자, 정상군이 한 1,000명쯤 되고요. 비교군이 10대 1이죠. 10대 1좀 됩니다. 자, 이러면 지금 그런데 우리는 요 비교군이 환자군이잖아요. 자, 10대 1인데 그 중에서도 정상을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라 환자를 타겟으로 하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 이게 이제 메이저리티가 되고요. 메이저가 되고요. 이게 마이너가 되겠죠. 자, 마이너리티한 요 클래스가 제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타겟 데이터가 타겟 웨어러블이 만약에 마이너리티라면 자, 소수라면 그러면 임밸런스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뭐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한다든지 뭐 홀드아웃을 한다든지 했을 때 보면 자, 얘를 지금 쪼개야 되잖아요. 지금 100명을 예를 들면 뭐 트레이닝 데이터를 그냥 T 데이터로 TD라고 쓸게요. 트레이닝 데이터를 70% 훈련에 쓰고 학습에 쓰고 만약에 밸리데이션을 검증하는데 30%를 쓴다면 결국은 이 중에 70명은 학습할 때 쓰고요. 이 중에 30명을 가지고 밸리데이션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치우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전부 다 정상군 쪽으로 이 AI가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AI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AI를 굉장히 맹신하는데 AI는 메이저리티 쪽으로 메이저리티 쪽으로 그 뭐라 그러죠? 이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캐테고리컬 데이터인 경우에 메이저리티 쪽으로 AI는 학습해서 학습도 그렇게 하게 되고요. 선택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환자군에 대한 정확도는 쭉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정확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환자군에 대한 센시티비티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환자군에 대해서는 잘 예측하지 못하고 다 정상군 쪽으로만 예측하게 됩니다. 치우치게 되죠. 자, 그래서 케이스 3은 이런 경우는 참 뭐 이상적이긴 한데 자, 이런 경우는 이제 밸런스된 데이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결국은 데이터 애규멘테이션이 필요한 이유는 데이터 증강이 필요한 이유는
결국은 임밸런스 데이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잘 안 써지네요. 임밸런스 데이터가 많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이유죠. 첫 번째는 데이터 수가 부족할 때, 두 번째는 데이터 임밸런스. 자, 이 두 가지 문제죠. 케이스 1, 케이스 2. 자, 그래서 결국 데이터 임밸런스가 뭐냐?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데이터에서 각 클래스, 여기서 Y 클래스는 Y가 이제 그 결과치잖아요. 결과값이 만약에 뭐 0, 1로 코딩이 되는데 0은 정상이고 1은 환자라고 가정했을 때, 자, 우리가 환자군에 관심이 많은데 얘가 극도로 적은 거예요. 마이너리티인 거예요. 자, 이런 경우가 우리가 데이터 임밸런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의료 분야는 아까 말씀을 계속 거듭드렸다시피 앱노멀 데이터가 굉장히 적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클래스의 데이터 수가 다른 클래스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면 우리가 클래스에 임밸런스 데이터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결국은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이 결과의 영향은 결국 과적합이라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과적합보다는 우리가 예측 성능에 영향을 굉장히 미쳐요. 즉 어떤 예측 성능, 막 비슷한 얘기인데 과적합이 될 수 있는데, 결국은 다 AI가 메이저리티 클래스 쪽으로 자꾸 학습해서 예측하려는 그런 성향을 보이게 되죠. 자,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썰을 좀 풀자면, 여러분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데이터 임밸런스 데이터의 문제는. 첫 번째는 언더샘플링. 이거는 과소 뭐라고 그러죠? 언더샘플링. 잠시만요. 오버샘플링. 죄송해요. 이거 한국말로 제가 잘 몰라서 그냥 언더샘플링 문제하고요. 오버샘플링으로 우리가 처리를 해왔습니다. 자, 쉽게 생각하면 데이터의 불균형 처리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간단해요. 자, 제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빈선재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빈선재 학생한테. 자, 데이터가 불균형해요. 데이터가 불균형해서 한쪽은 지금 예를 들면, 자, 정상군은 900명, 9,000명이고 환자군은 9,900명이고 환자군은 100명밖에 안 된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10,000명을 제가 대상으로 했습니다. 자, 이렇다면 이런 지금 불균형의 문제죠. 지금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자,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데이터를 균형을 맞추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네, 지금 이게 마이크 좀 하울링이 있어서. 자, 그럼 다른 분께 물어볼게요. 좀 아쉽네요. 자, 다른 분께 물어볼게요. 이 수업 열심히 또 들어주시고 계시는 강은혜한테 물어보면 잘 모를 것 같고, 김준걸님. 네, 김준걸님 채팅으로 치셔도 되고 마이크 있으면 마이크 열고 하셔도 됩니다. 자, 요 경우에 우리가 데이터의 임밸런스 데이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네. 마이크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가 안 돼서요. 마이크 없으시면 채팅으로 치셔도 돼요. 네. 여보세요? 마이크 있네요. 네, 말씀하시면 네. 됩니다. 그러면 9,900명하고 100명을 네. 다 조합하고 나서 정상군은 그거 1러 버거
환하고는 링으로 보면 됩니까? 조합해서요? 어떻게 조합을 하실지. 조합해서. 합쳐서요? 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진단 자료라서 네, 좋습니다. 그럼 제가 설명을 심플하게 해드릴게요. 좋습니다. 고마워요. 자,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해왔던 건 간단합니다. 자, 지금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자, 이 밸런스를 강제적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자, 정상군의 데이터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쵸? 그러면 정상군을 9,900명이 아니라 100명으로 줄이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반대로 자, 100명의 데이터를 이 정상군에 맞게 9,900명까지 늘려주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언더 샘플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 방법은요. 자, 1번에 가깝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리지널 데이터셋이 자, 만약에 노란색이 환자군이고 자, 파란색이 정상 집단, 일반 사람이라면 노멀이라면 자, 노멀의 데이터를 자, 여기 적은 수의 환자군 데이터에 줄여주게 됩니다. 네, 이거는 최근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기법이에요. 자, 왜냐하면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이것도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누가 여기서 원래 디지털 헬스케어 쪽 IT 헬스케어인가요? 누구셨죠? 김채영 님인가요, 혹시? 김채영 님 좋습니다. 마이크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엣지라는 표현도 정확하게 쓰셨는데 네. 자, 만약에 언더 샘플링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학습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학습이요. 네, 뭐 비슷한 얘기긴 합니다. 조금 더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자, 정상군이 9,900명이었는데 이 정상군을 100명으로 줄여버렸어요. 즉 9,800명을 지워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음, 자, 1번 정보가 소실된다. 2번 정보가 늘어난다. 정보가 손실됩니다. 예,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걸 닫아주시겠습니다. 네, 잘 하셨고요. 자, 요 문제 때문에 언더 샘플링은 지금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되면 자,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이유는 가능한 많은 인포메이션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디텍션하거나 클래시피케이션하는 AI를 만들겠다는 건데 학습을 해서 러닝을 해서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언더 샘플링을 통해서 요만큼의 데이터를 삭제해 버린다면 없애버린다면 정보가 소실됩니다. 자, 이때 정보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Y 클래스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Y 클래스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코로나19를 뭔가 예측하는 모델링을 만들고 싶은데 여기 투입되는 X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인구 사회학적 변수, 뭐 성별, 뭐 아니면 무슨 뭐 백신 맞은 여부 등등등 있을 텐데 얘네가 다 소실됐죠. 네. 9,800명 께 소실이 되니까 100명의 정보로 Y 클래스를 Y 클래스는 균형이 맞아졌지만 정작 중요한 X는 소실돼 버립니다. 그래서 언더 샘플링은 쓰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버 샘플링 방법이 있어요. 지금 2번의 방법이죠. 즉 이번에는 마이너리티 한 쪽의 클래스를 메이저리티 클래스로 우리가 수를 늘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버 샘플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그 이후에 이 수업 때는 미리 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뭐 스모트라든지 뭐 그 외에도 되게 많아요. 제가 뭐 일일이 언급하기에는 너무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방법들은 기본적으로 스모트에서 오는 오버 샘플링이에요. 그러니까 오버 샘플링 방법을 조금 더 변형한 방법들로 많이 써왔습니다. 즉 핵심적으로 다시 정리하자면 불균형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은 언더 샘플링과 오버 샘플링이 있는데
최근에는 대부분 오버샘플링을 가지고 변형해서 더 진보적으로 쓰는 방법을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왜냐하면 정보를 소실하지 않고 이제 균형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경우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 데이터를 이렇게 늘려주는 거라서 이 데이터의 특성에 맞게 늘려줘야겠죠. 만약 그렇지 못하면 엉뚱한 결과가 나올 테니까요. 자, 따라서 자, 오버샘플링은 스모틀 뭐 과거까지 많이 썼는데 이 샘플링을 어떻게 잘 맞출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미지 분야는 이건 이제 우리가 편의상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질병 데이터, 정형 데이터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지 데이터는 또 그렇지가 않아요. 정형 데이터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든 게 최근에 나온 개념이 바로 GAN이 되겠습니다. GAN은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성적 적대 신경망, 뭐 적대적 생성 신경망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GAN의 핵심 내용은 뭐 간단합니다. 제가 이 GAN이라고 하는 거를 뭐 제일 많이 우리가 쓰는 표현이 뭐가 있냐면 위패, 그러니까 가짜 위조 지폐를 만드는 범인하고요. 경찰의 관계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디스크리미네이터, 식별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디스크리미네이터, 식별자가 있고요. 제너레이터는 생성자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표현을 합니다. 자, 요 개념은 2017년 이후에 정말 최근 개념이에요. 겐에 대한 개념은. 이 겐은 또 어디서 왔냐면 여러분들 요 겐의 개념이 오토엔코더라고요. 예, 오토엔코더 개념의 에서 겐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오토엔코더는 뭐 여러분들 뭐 찾아보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모집단에 대한 이 분포를 알고 있다면 사실은 좀 간단하게 해결이 될 문제인데 우리가 중요한 건 모집단에 대한 분포를 알지 못한다고 가정했을 때 결국은 자, 식별자라고 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자, 결국은 비슷한 이미지를, 그러니까 이미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비슷한 이미지를 임의로 생성합니다. 자, dx만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는 레이턴트 벡터, 그러니까 이 가짜 이미지, 훈련된 가짜 이미지를 식별자는 이거를 우리가 판단합니다. 죄송해요. 자, 그다음에 제너레이터는 생성자인데 생성자는 자, 레이턴트 벡터, 우리가 실제로 알지 못하는 분포에서 자, 이것을 우리가 생성자를 통해서 계속 만들어내요. 쉽게 얘기하면 위패처럼 계속 만들어내서 그때그때마다 이 식별자가 이것을 판단하고요. 그럼 처음에 좀 어설프게 만든 위패는 식별자가 금방 식별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없애버리고 커트하고 계속 그거를 이제 학습을 할 때 계속 하나의 AI가 아니라 AI1 생성자, AI2 식별자가 계속 주고받으면서 경쟁적. 그래서 어즈베이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경쟁적으로 AI가 학습합니다. 자, 이거는 인간이 위패가 어디 부분이 위패야라고 알려주는 것보다 예를 들면 AI가 각자 하나는 경찰의 역할을, 식별자 경찰의 역할이죠. 하나는 도둑의 역할을, 위패, 범죄인이죠. 역할을 각각 두면서 스스로 학습하면서 이거를 경쟁적으로 발견하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자, 그러한 개념인데요. 네, 자, 이렇게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가 앞의 내용인데요. 실제 이미지를 이건 실제 이제 화폐죠. 화폐 이미지를 디스크리미네이터 식별자한테 학습을 시켜요. 그러니까 AI가 두 개인 거예요. 얘가 첫 번째 AI인 거죠. first AI고요. second AI가 여기 second AI가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제너레이터라는 걸 통해서 자, 가짜 이미지를 판단한 결과를 제너레이터한테 주고요. 자, 얘를 계속 이제 정교한 가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정교한 가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자, 그러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다시 이거를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교함이 떨어지면 다시 돌려보내고요. 만약에 정말 이 디스크리미네이터 첫 번째 AI죠. first AI가
판단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이라면 정말 진짜 같은 가짜인 거죠. 자, 그러면 통과하게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실제로 클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원래 데이터의 특성을 그대로 가진 클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돌이켜서 얘기했을 때 단순히 언더 샘플링, 오버 샘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오버 샘플링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변부를 늘릴 것이냐, 아니면 뭐 전체 분포에 따라 늘릴 것이냐, 뭐 그런 건데 우리가 이미지에서는 그게 간단한 문제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두 번째 이 적대적 신경 생성망을 통해서 우리가 클론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학습을 에규멘테이션, 그러니까 증강을 시켜주는 거예요, 데이터를. 그럼 진짜 같은 가짜, 하지만 진짜의 역할을 하는 게 계속 늘어나겠죠. 자, 이 적대적 신경망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일단 장점 먼저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자, 한 5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데이터 에규멘테이션이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원하면 계속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계속 생성이 가능해요. 자, 이론적으로. 우리가 위패가 만약에 아무도 감지하지 못하는 뭐 슈퍼노트라고 그러나요? 슈퍼노트 같은 그런 예를 들면 위패가 만들어진다면 계속 찍어내겠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라는 의료 영상 연구의 난관. 예를 들면 의료 영상 같은 경우에 데이터 수집이 쉽지 않은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는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에규멘테이션이 가능하다면 소수의 데이터로도 다수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죠. 세 번째는 다양한 변이 영상 우리가 생성 가능하고요. 즉 우리가 예를 들면 암 같은 경우에 뭐 암 진행 단계가 있잖아요. 암의 변이 단계에 따라서 그런 특정 데이터를 더 많이 학습할 수도 있습니다. 만들어서. 그다음 가장 큰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클래스벌, 우리가 밸런스를 맞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임밸런스 데이터 문제를 많이 해결하기 위해서 갠을 많이 씁니다. 다섯 번째는 영상 교정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 이미지는 우리가 의료 영상 이미지는 개나 고양이 사진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갠을 통해서 보다 더 선명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논문 읽어보시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로우 도즈, 그러니까 이런 아주 용량이 낮은 해상도가 낮은 이런 이 CT 사진들을 뭐 LS 간, 리스트 스퀘어 간, 뭐 또는 뭐 DC 간, 뭐 딥 컨버전 간, 간이라고 해도 갠이라고 해도 돼요. 자, 이런 것들을 쓰는 이유가 되겠는데 첫 번째 단점은 우리가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갠이라는 거는 뭘 쓰냐면 우리가 그 학습할 때 시그모이드 크로스 엔트로피를 써요. 자, 이거 사실 뭐 많이 쓰죠. 시그모이드 크로스 엔트로피. 잘렸는데, 자, 이걸 쓰는데 이게 뭘 문제를 파생하냐면, 자, 이 베니싱 그레디언트의 문제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냥 BG라고 그냥 쓸게요. 베니싱 그레디언트. 이거 뭐라고 그러죠? 그 기울기가 희미해짐, 기울기 소실이라고 그냥 우리나라 말로 표현할게요. 베니싱 그레디언트의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미지 영상은 이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사실 중요한데, 자,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을 드릴 우리가 LS 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LS 관. 자, 리스트 스퀘어라는 의미거든요. 최소 제곱이라는 뜻이에요. 자, 요걸 또 씁니다. 요걸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 갠의 학습 과정, 그 일반적인 이 갠의 학습 과정은 우리가 unstable해요. 자, unstable은 불안정하다는 뜻인데요. 자, 왜냐하면 이
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LS 겐을 씁니다. 리스트 스퀘어를. 이건 굉장히 좀 스테이블 하거든요. 안정적이거든요. 자, 왜냐하면 데이터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 거리가 먼 데이터까지 학습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게 퀄리티가 과연 무한대로 생성은 되는데 무조건 좋으냐? 무조건 좋지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LS 겐 같은 걸 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자, 이 GS 간이에요. DS 간. 그러니까 DC 간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DC 간은 Deep Convolutional GA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를 컨버루전 뉴럴 네트워크에 쓰는 그 컨버루전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실제 데이터를 학습할 때 여기에 컨버루전 뉴럴 네트워크의 기법을 같이 써주는 거예요. 쓰죠. 네. 자, 그래서 컨버루전 뉴럴 네트워크는 우리가 필터링을 하는 거잖아요. 아유, 잘 안 써지네요. 필터링을 하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필터링을 하는 방법, 컨버루전 뉴럴 네트워크 여러 가지 레이어를 이제 써서 쓰는 방법을 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시키면 어떻게 쓰니까 디스크리미네이터 식별자가 능력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자, 옆에 그냥 메시지로 쳐치면 됩니다. 자, 능력이 1번 능력이 떨어진다. 2번 능력이 좋아진다. 자, 채팅창에 한번 써주세요. 자, 만약에 컨버전 뉴럴 네트워크로 여러 레이어를 우리가 이용해서 첫 번째 AI인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시킨다면 그냥 학습시킬 때보다 능력이 좋아질까요? 떨어질까요? 자, 키보드를 쳐주시면 됩니다. 메시지를. 네, 50대 50의 확률이죠. 네, 2번. 네, 좋아집니다. 그쵸? 보통 뭐 이런 질문에는 좋습니다를 많이 하죠. 또 한 사람이 또 응답하면 뒤에 분들도 다 AI처럼 이렇게 학습해서 2로 이제 응답들을 많이 하시죠. 네, 좋아질 수밖에 없죠. 컨버전 뉴럴 네트워크 자체는 우리가 그렇죠. 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DC간 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논문 읽다가 예? 뭐 DC 간이라고 하면 겐이라고 하면 핵심은 뭐냐? 핵심 하나예요. 핵심은 디스크리미네이터 식별자의 능력을 향상시켜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자, 다시 천천히 말씀드리면 리얼 이미지를 트레이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 트레이닝을 한단 말이에요. 이때 컨버전 뉴럴 네트워크에 레이어를 넣게 됩니다. 방식으로. 그러면 식별자의 능력이 빵 올라가요. 어빌리티가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페이크 이미지를 제너레이터가 생성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얘가 더 식별자가 우수하니까 더 위패를 잘 찝어내니까 더 진짜 같은 이제 이 제너레이터가 더 이 능력을 뛰어나게 만들어야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 통과가 안 될 거 아니에요. 통과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더 정교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겠죠. 네, 요런 방법을 씁니다. 자, 그다음에 LS가는 자, 뭐냐면 요거는 자, LS가 자, 뭐냐면 리스퀘어예요. 우리가 이거 스퀘어예요. 이거는 어디서 보는 거냐면 여러분들 회귀 분석할 때, 리그레이션 할 때 아마 리스퀘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나라 말로 리스퀘어는 오차 제곱, 제곱 오차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이 되는데 자, 쉽게 보시면 요 그림 있죠. 자, 그림을 보시면 자, 지금 이 그림에 하나의 파란 선이 있고요. 요 파란 선을 우리가 decision boundary 이게 그러니까 AI가 우리 결정하는 우리가 그냥 DB라고 쓸게요. 자, 이 결정선이에요. 예측선이에요. decision boundary라고 가정해 볼게요. 파란 선이. 그리고 파란 선의 위쪽을 우리가 real이라고 가정하고요. 아래쪽은 fake라고 하나씩 가정해 봅시다. 자, 여기 지금 요게 나와 있어요. 지금 글이 밑에. 자, 그래서 자, 그런 식으로 볼 때 요 동글뱅이 있죠. 여기 좀 확대를 제가 좀 해볼게요. 요 지금 동글뱅이는 자, 그 중에서도 리얼 샘플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진짜 데이터죠. 진짜 데이터. 자, 그다음에 요 플러스 십자가는 가짜 데이터예요. 가짜 페이크. 가짜 데이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 요 지금 보시면 요 플러스가 가짜 데이터인데 요 밑에 있는 요 별 표시 있죠. 요거. 자, 요것들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분포가 보면 얘네들이 이상값에 좀 가깝죠. 그렇잖아요. 이 보시면 진짜 데이터는 여기 지금 수렴해 있는데 요 선에 그리고 가짜 데이터를 막 만들었는데 여기 있는 요 데이터들은 요 별표들은 사실은 가짜 데이터인데 지금 요 플러스는 가짜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네. 업데이팅 뒤 그러니까 가짜 데이터인데 진짜 데이터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들을 얘기해요. 가짜 데이터인데 진짜 데이터처럼. 요거는 그러니까 원래는 플러스죠. 플러스인데 일부러 제가 별표로 표시가 된 거예요, 여기서. 자, 그러면 얘네들이 문제인 거예요. 요 지금 보시면 가짜 데이터인데 진짜 데이터로 우리가 오분류된 데이터. 자, 얘네들을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잘 속인 거죠, 어떻게 보면. 자, 하지만 얘네들은 리얼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리얼 데이터하고 같도록 요거를 분포를 최대한 비슷하게 이제 만드는 그런 방식인데 그러면 어떻게 만드느냐? 간단합니다. 자, 얘를 다시 이 평평하게 이렇게 만들어요. 얘를 이렇게 회전을 해서 수평으로 만들어 놓고 요 밑에 있는 얘네들을 위로 옮겨 주는 거죠. 위로. 즉 요 디시전 바운더리 쪽으로 우리가 페이크 샘플인데 우리가 뒤로 업데이트된 다시 말하면 가짜 데이터인데 진짜로 업데이트된 얘네들을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 이 훨씬 더 이 정교해지겠죠. 이때 요것들 페널티를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이 방법이 마치 우리가 그 리그레이션에서 쓰는 우리가 오차 제곱항 리스트 스퀘어란 방법이랑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리스트 스퀘어 간 그러니까 LS 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자, 요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요 문제가 일반 겐에서 발생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좀 쉽게 생각하면 요 별 모양을 위로 분포를 올려준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요 분홍색 별표 얘네들을 이미지를 오차를 스퀘어해서 우리가 반환해서 오차를 줄여준다. 예, 옮겨준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미겐이라는 게 있어요. 세미겐. 자, 세미겐은 뭐냐면 뭐 저도 겐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잘 아는 분야 그냥 탈탈탈 지금 털어서 지금 뭐 털어 나올 게 없어요, 저도. 자, 세미겐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아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디스겐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그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너레이터가 아니라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여기 있네요. 자,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더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 예를 들면 얘는 이제 실제 데이터잖아요. 여기 실제 이미지죠. 이미지를 우리가 학습을 해서 자, 여기 페이크를 더해서 계속 페이크 이미지를 주면서 이 실제 이미지를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런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설용으로 부족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찾아보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최근 거라서 거의 보통 논문들도 2019년, 20년, 21년 요때 많이 나온 논문들이라서 제가 좀 영상 전문은 전공 영상이 제 스페셜은 아니라서 좀 예. 자, 요게 정말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에 이 auxiliary classifier gen이라는 건 뭐냐면 이번에는 자,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역시 마찬가지로 고도화시키는 건데 자, 이거는 분류기 두 개의 역할을 우리가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얘가 진짜 가짜도 구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숫자 클래스도 구분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디스크리미네이터 자체에 조금 더 이 고도화를 시킨 그런 기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사이클 겐이라는 것도 쓰여요. 이건 정말 정말 최근 거예요. 이제 2019년, 20년쯤으로 이제 돌아오면 이제 일반 겐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 개념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실제 주제는 그대로 두고요. 이미지를 서로 바꿔가면서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모네라는 우리가 화가 분의 것인데 요거랑 뭐 다른 이미지를 이렇게 포토 실제 사진이랑 이렇게 배경만 바꿔서 기법을 준다든지,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한쪽은 말이고요. 얼룩말이고요. 지브라. 한쪽은 그냥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말과 얼룩말은 각각의 이 뒤에 배경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겹치지 않는 요 배경들이 있을 때 요 무늬를 바꿔서 우리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얼룩말은 예를 들면 초원에 있고 말은 뭐 조금 더 뭐 초원이 아니라 뭐 다른 지역에 있다면 요게 배경이 좀 다를 것인데 배경까지도 바꿔가면서 정말 진짜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죠. 보시면 예. 썸머하고 윈터도 마찬가지예요. 요런 식으로 계속 학습하는 요런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리얼 이미지랑 페이크 이미지를 같이 막 섞어서 붙여 버려요. 그러면 예, 지금 요 세 번째 나온 거는 이게 지금 합성된 정말 뭐 이상한 하나의 변종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네, 페이크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움직임이나 동작을 바꾼 그런 페이크 이미지를 만들어서 네, 결국 이 로스 펑션 값을 조정해서 동작도 바꾸지 않도록 이 제너레이터에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역시 궁금하신 분들은 이 밑에 이 proceeding of IEEE 요 proceeding 학술지가 굉장히 임팩트가 높아요, 사실은. IE라고 하면 들어보셨을 겁니다. IEEE. 예, 여기 이제 발표가 됐던 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예, 2017년도에 만들고 사람들이 많이 쓰기 시작한 건 2019년부터 논문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서클관을 많이 쓰더라고요. 예, 뭐 제가 좀 영상 쪽이 제가 전문이 아니라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뭐 결국은 모양과 크기를 바꾸지 못해서 뭐 사과나 귤 이런 거는 포도 이런 거는 뭐 안 되겠지만 비슷한 것들끼리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예,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참고 삼아 보시고요. 자, 개인적으로 좀 공부하셔야 될 겁니다. 특히 영상 쪽 하시는 분들은 공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뭐 DC관 여기서부터 좀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응용되느냐? 예를 들면 사이트는 낭종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런 뭐 사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빠르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DC간 우리가 딥 컨버전 이 겐을 이용해서요. 데이터 애규멘테이션을 진행하고 이렇게 테스트도 하고 자, 그렇게 했을 때 요 겐이 일반적으로 조금 더 성능이 높아진다라는 연구들이 있어 왔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이 퍼포먼스 자체가 우리가 이 겐을 이용했을 때 우리가 증강을 했을 때 훨씬 더 정밀하게 높아지는 그런 애큐러시 옆에 보시면 이런 논문에서도 선행 연구에서도 보시면 애큐러시가 예, 훨씬 더 올라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다면 우리가 이미지를 애규멘테이션 해서 사실은 이 쓰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겁니다. 자, 지금 이거 확대해서 좀 보여드리면 보시면 예, 이렇게 지금 예, 우리가 리버 간에서 우리가 리즌을 파악을 할 때 병변을 파악할 때 우리가 이 이미지 애규멘테이션을 쓰게 되면 CNN을 이용해서 DC간을 쓰게 되면 보시면 이 파란색이 지금 애큐러시거든요. 0.85가 85% 정확도로 이 디텍션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냥 CNN 쓰지 않고 DC간을 쓰지 않고 그냥 애규멘테이션만 했을 때에는 예, 한 뭐 77 정도 되는데 굉장히 좀 현격한 어떤 이 성능에 어떤 이득이 있었습니다. 예, 이런 것들도 선행 연구에서 보고된 게 있고요. 뭐 서클간 같은 경우는 겐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좀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좀 뭐라 말씀드리기 좀 죄송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복부 장기 했던 선행 연구들 보면요. 상당히 이 페이크 이미지도 굉장히 페이크 이미지를 통해서 어떤
더 정확한 경계선, 바운더리를 찾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수 있었다라는 뭐 선행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테스트 결과를 확인해 보면요. 그 선행 연구들에서 테스트 결과를 확인해 보면 우리가 뭐 인터널 내부 데이터랑 익스터널 데이터셋, 그러니까 외부 데이터셋 둘 다 이제 진행을 해서 나눠서 이렇게 보게 되면 결국은 이런 외부 데이터셋에 더 로버스트하게 효과적인 모습들도 보이고요. 자,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서클 게인을 이용하게 되면 굉장히 일반화하기도 좋고 뭐 그런 연구들이 이런 게 다 하나하나 논문거리죠. 예,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임상 연구는 원래는 이게 이제 그 애니오리즘은 뭐냐면 이거 뇌 동맥류예요. 우리가 뇌혈관 속에서 보시면 이렇게 또아리 튼 이런 이제 기형이죠, 기형. 그러니까 기형 혈관들이 있습니다. 이 굉장히 아이디어틱한 이런 혈관들이 결국은 이제 뭐가 이 뇌종 우리나라 말로 뇌동맥류라고 해요. 이 뇌동맥류는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는데 향후에 이제 뇌출혈이나 뇌경 특히 뇌출혈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치죠. 그러면 얘를 빨리 발견을 해서 요렇게 클립으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잘라주고 지져줍니다. 이 인두 같은 걸로. 그러면 깔끔하게 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 뇌동맥류는 일반 사진으로 발견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 혈관들 중에서 수많은 혈관 중에서 미세한 혈관에서의 이 뇌동맥류를 찾아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이제 처리하지 않으면 ICH는 뭐냐 하면 인트라 세러블러 헤머로지. 헤머로지는 출혈이라는 뜻이고요. 인트라는 이제 뇌내 출혈이라는 뜻이에요. 뇌내 출혈에서 우리가 ICH라고 부르거든요. 약으로 뇌내 출혈이 생깁니다. 얘네들이 그러니까 탕 터져요. 이렇게 폭탄처럼. 얘를 어떻게 빠르게 우리가 디텍션해서 떼줘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이 항상 스크리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걸 이제 확인하려면 그 혈관 3D 엔지오그래피 같은 걸로 확인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 학습하는 요런 게 이제 최근에 의료 AI에서 회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딥리드나 뭐 뷰노나 뭐 이런 회사들에서 요런 거 이제 개발하는 게 상당히 많으니까 요렇게 해서 요렇게 요게 지금 CNN 구조거든요. 아까 DC 겐처럼 3D 레스넷을 이용해서 요 레스넷은 그 포맷이에요, 포맷. 그러니까 형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델이죠. 이 구글에서 개발한. 그래서 요런 거 이용해서 씁니다. 예. 그래서 뭐 그거 이제 좀 보시고요. 자, 그 제가 남은 지금 한 15분에서 20분 동안에 실제 우리나라 논문을 예를 들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드네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소개드릴 연구는 뭐냐면 폐질환을 의심하는 우리가 특히 이제 포커스는 어디 맞추셔야 되냐면 응급 환자예요. 응급 환자. 우리가 응급 환자의 특성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응급 환자는 빠르게 우리가 이거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진단 과정을 단축해 줘야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 선행 연구 밑에 나오는데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응급실을 방문한 사람들의 엑스레이 결과 사진 찍고 이 결과가 나온 데까지 1시간 정도 걸린대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정말 응급한 환자라면 이 사람들이 지금 응급실에 도착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렸을 텐데 엑스레이로 이 사람의 문제를 확인하는데 또 1시간이 걸린다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핵심 뭐냐면 진단 과정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위 이제 이렇게 되면 비용도 단축할 수 있고 AI가 이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그래서 AI 기반 엑스레이 진단 시스템을 개발하자라고 하는 게 이 분들 저자들의 연구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화여자대학교 팀에서 어떤 연구를 했냐? 일단 우리가 앱스트랙만 보시면 요약만 보시면 자 여기 나와 있는데 응급실 방문 환자의 한 반 정도가 56%가 엑스레이 촬영을 진행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뭐 무슨 뭐 대부분 또 골절이나 이런 게 많죠. 다시 또 근골격계 문제가 있어서 응급실 오게 되는데 교통사고 환자라든지 어쨌든 문제는 흉부 엑스레이 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이 1시간이랍니다. 그러니까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응급치료를 하려면 일단 엑스레이 결과가 빨리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문제인지, 통증인지 아니면 정말 뭐 그냥 주관적인 문제인지를 파악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응급실 내원 환자들은 그랬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제안하는 시스템은 12초 안에 엑스레이 사진만으로 질병을 진단하고 감염 부위를 특정한 시스템. 놀랍죠? 1시간 걸리는 거를 12초 안에 해결한다. 이런 게 지금 AI의 아주 놀라운 어떤 강점,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뭘 만들었냐?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디텍션 기능, 웹 서비스. 이게 뒤에서 이제 얘기하는 뭘로 만들었냐? pggen이라는 걸 이제 활용해서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을 높여서 뒤에서 저도 이게 영상 쪽이 전문은 아니라서 욜로 지금 5 버전 5가 나왔나 봐요. 전 욜로 버전 4가 최근 거라고 생각했는데 5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욜로 버전 5를 만들어서 웹 서비스를 만들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이제 구급차 내에 설치하면 이동하면서 바로 이제 신속하게 12초 안에 해결이 되면 병원 와서 이미 바로 검진이 아니라 검사가 아니라 조치를 취하면 되니까 뭐 이런 게 잘 되면 이런 분들은 참 의미 있는 일을 하시는 거죠, 맞죠? 그래서 보시면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프로세싱이라서 내용이 짧습니다. 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반 정도가 응급실 내원하는 사람들이 엑스레이 촬영이 필요한데, 자, 흉부 엑스레이 진단 내리기 위해서 이게 왜 시간이 오래 걸리냐? 4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엑스레이 먼저 촬영하고요. 두 번째는 촬영해서 뭐가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추가 검사를 또 결정해야 되고, 자, 이 추가 검사가 되면 결정이 내려지면 MRI나 CT가 추가 검사가 되겠습니다. 더 정밀하게 봐야 되니까 이런 추가 검사가 진행되고, 자, 그러다 보면 이미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죠. 그래서 소요되는 시간이 1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의료 현장에서 응급실 현장에서는 골든타임 내에서 이것을 적절한 응급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게 이제 그 구성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딥러닝, 백엔드, 프론트엔드의 구성도인데, 자, 결과적으로 지금 보시면 환자의 데이터가 엑스레이 데이터가 왔을 때 PGgen, 프로그레시브 그로스 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엑스레이 이미지를 증강시키는 거예요. 이건 증강 기법, 에규먼트 기법이에요. 그래서 증강 기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증강 기법을 만들게 되면 임밸런스 프로블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고요. 자, 여기서는 이 연구에서는 이제 이것을 그 피지겐을 이용해서 트레이닝하는 여러 가지 이제 기법들이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 중에서 efficient net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게 가장 이제 정확도가 높았거든요. 뒤에서 보시면 자, 그렇게 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욜로 버전 5로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지 디텍션,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를 우리가 시멘틱 모델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 모델로 학습을 해서 결국 웹사이트에 제시하는 이런 방법이 이 모델이에요. 이 연구에서는. 자, 그래서 제가 뭐 저도 지금 욜로 5가 나온지 몰랐는데 디텍션 같은 경우는 욜로 5 모델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윈도우 박스를 쳐주는 기법인데 멀티 디텍션이 가능해요. 욜로 버전 4부터는 가능하거든요. 욜로 버전 5니까 더 정밀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디텍션을 했으면 이제 업로드된 이미지로 질병 의심 영역을 윈도우라고 네모난 걸로 검출합니다. 그 다음에 결과 이미지를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웹사이트 화면에 이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 기존에 1시간이나 걸리는 요 4단계를 엑스레이 촬영하고 MRI를 할지 말지 이런 결정하고 하고 나면 또 CT나 MRI 찍는데 한참 걸려요. MRI 찍는데 30분 이상 걸리죠. 그 다음에 최종 진단은 요 4가지의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 2단계로 촬영하고 바로 선별, 진단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요게 지금 욜로 버전 5죠. 그럴 것 같아요. 욜로 버전 4도 이런 식으로 윈도우를 치거든요. 그래서 윈도우를 쳐서 지금 여기 보시면 뭐라 적혀 있나요? 카디오 말고리. 그러니까 이 부분에 예를 들면 뭐 지금 뭐가 차 있다, 혈액이 뭐 기흉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혈관종 부분을 이렇게 찾아주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가 혈관종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주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 이 지금 디지스에 대해서 이렇게
퍼센테이지 확률을 지금 제시를 해줍니다. 지금. 그러니까 요게 지금 결과인 거죠. 이 서비스에. 네.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실게요. 간단히 한번 보실게요. 자, 이거 하려면 어쨌든 간에 에그먼트를 하더라도 데이터를 증가하더라도 요 필요한 데이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잘 없습니다. 이게 요즘에. 잘 없고 NIH에서 NIH는 뭐냐면 미국 국립보건 우리나라로 치면 질병관리본부 같은 거예요. 질병관리청이죠 이제는. 여기에 데이터가 오픈 액세스 데이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1만 2천 개의 체스트 엑스레이 이미지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데이터를 이용했는데 이게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돼요. 또 예, 승인을 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계획서 내고 NIH가 깐깐해요. 자, 여기서 지금 3,578개의 체스트 데이터베이스 요거를 이제 훈련에 이용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14가지 이제 요거 보시면 이제 멀티 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이죠. 14가지 폐질환을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폐질환을 지금 보는 거예요. 뭐 기흉이나 뭐 등등등등 누들 뭐 종양이 있는지 뭐 등등등등 이대마 부었는지 피브로시스 그 결절이 생겼는지 뭐 이런 것들 다 보는 거예요. 예, 폐렴이 있는지 프노미아 뭐 이런 것들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3가지 질병을 진단하는 신경망을 구축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자, 이때 우리가 백본 모델이 뭐냐 하면 여러 개의 이제 데이터를 줘서 그 신호를 가장 강력한 신호를 모아서 이제 전달해 주는 모델이에요. 이게 지금 보시면 요 위에 이 사람들이 익스피언스넷, 모바일넷, 뭐 이런 뭐 댄스넷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 그 레슨넷도 있네요. 이런 게 과거에 이제 우리가 뭐 구글이나 IBM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만들어 놓은 그 모델이에요. 이 훈련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딥러닝 모델이죠. 쉽게 얘기하면.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이 지금 연구에서 개발하고 제안하고자 하는 시스템하고 가장 궁합이 맞는 게 뭐냐? 그걸 먼저 찾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기준이 중요합니다. 기준이 이 사람들은 이 연구자들은 테스트 데이터만 가지고 AUC는 뭐냐면 ROC 커브가 있습니다. 이렇게 ROC 커브 진단할 때 쓰는 이제 거꾸로 그렸네요. ROC 커브에서의 AUC 값이에요. 예, 요 공간 에어리어 이 언더 커브잖아요. 요 밑에 공간 값이거든요. 요 AUC를 기준으로 우리가 6개의 백본 모델. 이때 백본 모델 6개가 뭐였냐? 우리가 여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부분이죠. 뒤에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댄스넷부터 익스피언스넷부터 뭐 우리가 잘 아는 레슨넷 이도 있었고요. 인터셉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능이 이게 좀 경량 딥러닝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영상 쪽은 좀 아쉽네요. 경량 딥러닝인 건 저도 알고 있어요. 이건 이 정도는. 자, 그래서 학습 과정에서 보니까 이제 백본 모델로 학습해서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하면 요 6개 중에서 가장 성능이 높은 궁합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제 제안하는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 그림 사이에 나오는데 우리가 익스피언스 넷이 가장 AUC 값이 높았다. 자, 이 0.78 정도면 78%거든요. 78%. 그러니까 AUC는 우리가 민감도는 특이도 센시티비티랑 스페시티를 같이 우리가 균형 있게 본 거잖아요. 78%면 뭐 나쁘지 않죠. 이 정도면 매우 높은 건 또 아니고요. 그래서 요 값이 요 그림 4에 보면 요 익스피리언스 넷이 평균 에버리지가 보니까 78.4 좀 높았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게 익스피리언스 넷 말고도 지금 각각의 다른 요 모델들이 익스피리언스 넷 무조건 다 높은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예를 들면 어떤 게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푸네미아 이건 뭐냐면 이거는 폐렴이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폐렴. 폐에 이제 그 이물질이 들어가면 염증이 생기는데 이 폐렴은 보세요. 0.691인데 오히려 댄스넷이 더 높죠. 레스넷이 높죠. 댄스넷이구나. 댄스넷이 더 높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 멀티 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이 아니라 그냥 폐렴만을 진단하는 모델이었으면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요 댄스넷이. 근데 댄스넷 모델이 댄스넷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걸 평균 냈더니 예를 들면 익스피언스 넷이 좋았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바운딩 디텍션을 봤더니 이제 이 YOLO5를 썼대요. 바운딩 디텍션. 그러니까 디텍션 모델로 쓴 거예요. YOLO5는 썼더니 이렇게 이제 디텍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 YOLO5를 쓰게 되면 요게 윈도우거든요. 윈도우. 잠시만요. 예. 요런 걸 이제 윈도우라고 그래요. 이렇게 창을 쳐주는 거를. 그래서 각각의 이게 세만틱하게 세그멘테이션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이게 뭐 페렴이다. 페렴, 빨간색은 페렴이고 녹색은 뭐 예를 들면 뭐 기흉이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가 알아서 의미 영역을 찾아서 디텍션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YOLO5를 쓸 때 우리가 가장 이제 이상적인 그 하이퍼 패러미터가 뭐냐, 그런 것들도 연구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포크 값은 에포크는 이제 299번 반복했고요, 모델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쭉쭉쭉 요 값을 넣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학습 결과죠. 이렇게 학습을 299번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대체로 이런 데이터가 임밸런스 문제를 가지기 때문에 클래스 임밸런스를 우리가 프로블럼을 없애기 위해서 솔루션으로 데이터 애규멘테이션을 한 거예요. 데이터 애규멘테이션 쓴 방법이 PGGAN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PGGAN은 뭐냐 하면 제가 이거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PGGAN은 우리가 Progressive Growing of GAN이라고 표현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아까 DCGAN 기억나시죠? DCGAN이 Deep Convolution Layer를 쓴 우리가 GAN인데, 요거는 쉽게 얘기하면 모든 스케일을 이렇게 동시 학습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처음에는 이렇게 4x4 4 곱하기 4 이미지로 좀 단순한 작은 이미지를 쓰고요. 점점 이 레이어를 학습할 때마다 늘려줍니다. 늘려줘서 예를 들면 나중에는 1024 by 1024까지 늘려줘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냐면, 처음부터 대규모 구조를 발견해서 학습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작은 구조에서 하나씩 이 늘리면서 학습이 되기 때문에 요 학습이에요. 요거 학습. 그러니까 학습에 지금 잠시만요. 학습을 할 때, 그러니까 딥 컨버전 뉴럴 네트워크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 낮은 해상도의 이미지부터 필터링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동시에 하는데, 요거는 지금 낮은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프로그레시브 점진적으로 그로잉 늘려주면서 겐을 쓰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이득이 있냐면, 처음에 우리가 작은 이미지를 생성해서 우리가 요걸 학습하기 때문에 작은 이미지에서는 클래스 정보도 적지만 대신 장점이 있다면 안정적이죠. 스테이블하죠. 그래서 아까 제가 겐의 문제가 언스테이블한데 우리가 LS간 또는 이 PG간은 우리가 스테이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점이 또 하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스테이블하면서 이렇게 되겠죠. 지금 보시면 이 도식도로 보시면 그 학습을 이렇게 점점 이렇게 늘려주면서 처음에는 4x4만 하다가 그다음 요만큼 또 학습하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늘려주면 이제 이 최종 이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학습 시간도 단축됩니다. 시간이 이제 반복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이렇게 되면 학습 시간도 단축이 되고, 그래서 이 PG겐을 많이 쓴다고 하네요, 최근에. 그래서 이 PG겐을 이용해서 생성한 우리가 체스트 엑스레이 데이터, 그러니까 결국 애규멘테이션 증강을 한 거예요. 이렇게 쭉 논문에 썼고, 그래서 했더니만 결론만 보시면, 우리 아까 우리가 YOLO5, YOLO4, 5죠. YOLO5 버전으로 우리가 최종 만들어서 봤을 때 AUC가 0.78이었는데 0.84로 0.05만큼 향상됐어요. 한 5%가 는 거죠, 정확도가. AUC가 정확도는 아니고 AUC가 5% 향상이 됐습니다. 뭐 5% 향상이 뭐 무슨 의미가 있냐는데, 사실 의미가 아예 없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최종 우리가 요거는 이제 트레이닝 할 때 아까 저기 에피시언트 넷을 이용해서 했던 거고요. AUC가 여기 나와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최종 우리가 테스트 애큐리시를 봤더니, 우리가 테스트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이 검증할 때는 이만큼 늘어난 거예요. 0.691에서 0.971로 많이 늘었죠. 근데 요거는 근데 요것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게 이 연구가 SCI급에 못 쓰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 이제 어차피 그 프로시딩지라서 이 사람들 뭐 SCI 낼 수도 있겠지만 내겠죠. 뭐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했으면. 근데 보시면 보세요. 테스트
데이터에서도 액큐러시를 볼 게 아니라 이때는 이 논문의 수준을 높이려면 밸런스드 액큐러시를 보거나요. 방법이 아니면 역시 마찬가지로 AUC로 봐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제너럴 액큐러시만 보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임밸런스 데이터에 불균형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보시면 데이터 애규멘테이션 하기 전에도 이미 지금 보시면 이 0.69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밸런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만큼 늘었다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실제 밸런스드 액큐러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밸런스드 액큐러시를 재던가 아니면 AUC를 재던가 아니면 그것도 이것도 아니면 F1 스코어를 최소한 제시를 하는 게 맞다.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다음에 뭐 나머지는 쭉 보세요. 그랬더니 진단 시간도 줄어들고 근데 이게 뭐 이전에 뭐 이게 보니까 A사라는 뭐 이미 좀 개발되어 있는 이런 엑스레이 진단 업체가 있었나 봐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근데 걔네보다 시간은 더 줄였고 예, 정확도는 0.1% 늘렸죠. 요게 문제인 거죠. 이 사람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F1 스코어가 그렇게 높지 않았을 것 같아. 아니면 밸런스드 액큐러시나 아니면 AUC가 높지 않으니까 약간 제너럴 액큐러시를 제시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면 97%니까 100개 중에 100명 중에 97명은 정확하게 지금 12초 만에 이 솔루션, 이 프로블럼이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 이게 의료 연구에서는 반드시 이걸 달아줘야 돼. 그러니까 이걸 다 만들었습니다 하고 땡 하고 끝나는데 보통은 이제 공학 쪽이면 의료 연구에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보건의료적인 가치.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이게 보면 이 저자가 한 거는 첫 번째 한정된 시간에 더 많은 환자를 진단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노동력을 로딩을 의료인의 로딩을 줄여줄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진단 오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니까 정확도가 높으니까. 그런데 한 가지 의심해 봐야 될 거는 이거는 제너럴 액큐러시를 볼 게 아니라 밸런스드 액큐러시를 봐야 된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이 정확도가 97%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다 이걸로 하지 누가 이 의료인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리콜이랑 우리가 프리시즌을 같이 봐야 되고요. 아니면 요 두 가지를 저기 이 균형 있게 얘기해 주는 F1 스코어를 보던지 아니면 밸런스드 액큐러시를 보던지 그렇게 가야 돼요. 요거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어쨌든 간에 환자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아니라 이화여대 연구자분들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